네, 경북 구미시열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잘했다고 칭찬했던 우리 코로나19 대응 능력 뒤에는 파견 의료 인력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파견 의료 인력의 임금과 관련해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었었던데요.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장들이 임금 체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만약 그 가능성이 나타나면 세금으로 그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보건복지부 2020년 2월에 발표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 인력 지원 운영 방침이라고 해서 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장들은 이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 2만 3천여 명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침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아마 메르스 2015년도 메르스 때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뭐 화면의 내용을 보면 22년 3월경 파견 의료인력 간호사 5명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진정사건 자료인데요. 이게 서울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지침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나 노무사들 의견도 똑같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영등포 구청은 결국 간호사 6명에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9,900만 원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구청은 파견 의료 인력들에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었던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했다가 졸지에 임금 체불 악덕 사업주가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지침을 따랐다가 형사 고소를 당할 처지까지 놓였었다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본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위험수당이나 특수수당을 포함한 충분한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포괄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네.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지침만으로는 인건비에 법정수당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이 두 기관이 첨예하게 지금 서로 나뉘어 있는데, 포괄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반론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포괄임금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과 판단을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법부로 또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임금 지급 주체인 지자체가 직접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일종의 폭탄 떠넘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게 매월 2만 3천 명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 최소한 고용노동부나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해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지침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타법과 충돌할 그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확인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보건복지부는 당시에 중대본 안건 자료 지침 문서 말고는 임금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 자료도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줬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사태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이 지침만 덜렁 하나 만들어서 무작정 배포한 것이, 이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전국 지자체장들이 임금 체불 악덕업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찔한데,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일부 건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 두 부처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게 뭐 사실인 것 같은데, 당시에 해당 지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정부에 큰 예산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관련 소송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대책 마련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관련해서 네. 우리 올해 8월에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터지고 중고등학생 피해자 수가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피해자가 833명, 그 중에 학생이 한 8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교원이 31명, 직원이 3명인데 국내에서 자꾸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빨리 좀 없어져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뿐만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필요한 법률안도 지금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이게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건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가 조수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경각심이 상당히 높을 때였고 딥페이크 이 처벌법도 그때 통과되었던 해거든요. 네. 근데도 이 사람들은 20년부터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단체 채팅방 만들고 영상을 계속 배포해 왔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사람들은 버젓이 경각심이 있는데도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예방이나 적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2020년도에 N번방 사태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처벌의 수위라든가 그다음에 수사의 깊이에 대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완비가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이 될 때 그처럼 높은 형벌을 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없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2020년 대책에 조금 더 실행 측면에서 강화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제 공조 문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10대에서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이거 범죄라는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각인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